당시 조선에서 청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북벌론과 청나라로부터 배우자는 북학파가 그것인데요. 북학파는 연행길을 통해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보고 돌아온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른 사조이고, 북벌론은 바로 병자호란의 치욕에서 비롯된 것이죠. 연암 박지원이 열하를 다녀온 것은 1780년. 병자호란이 끝난 지 무려 140여 년이 지난 후였지만 당시 조선은 북학을 당당히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북벌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미 명나라가 멸망한 지 130여 년이 지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은 여전히 망한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에 반대하는 숭명반청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옥천서원. 조선 중기의 무신 이사룡을 기리는 사당이다. 그는 청나라의 파병 요구를 받고 명나라와 맞서 싸우며 공포만 쏘다가 결국 발각돼 죽음을 맞았다. 명과의 의리를 지킨 그를 조선에서는 의사로 받들어 모셨다. 뿌리 깊은 조선의 숭명반청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삼전도비.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태종에게 신하예를 갖추며 무릎을 꿇은 굴욕의 역사 현장이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절감하고 북벌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제안한 이는 복림대군, 즉 효종이었다. 청나라의 8년간이나 볼모로 잡혀가 치욕적인 경험을 했던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본격적으로 북벌론을 펼친다. 즉위한 첫 해부터 북벌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한 것이다. 군정 실태를 파악하고 군제를 개편하는 한편 도망간 노비들을 불러들여 병력을 보강했다. 또한 정예포병 10만 양성을 목표로 삼았고 북벌론 주창자들을 대거 관직에 기용했다. 병에 달하는 조총을 집중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만주월판에서 조총을 주무기로 기동전을 펼치겠다는 보관. 하지만 효종의 북벌 계획은 대신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한 번도 시도되지 못했다. 당시 북벌론을 굉장히 부르짖으면서 청에 대해서 숭명반청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정책을 펼쳤던 그 세력들이 거꾸로 실제 직접 북벌하자 하니까 준비가 덜 됐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룬 것이죠. 그러니 그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겠습니까? 충북 괴산에 있는 화양동 계곡. 당시 지배층의 북벌에 대한 속뜻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계곡 곳곳에 명나라에 대한 대명 의리를 강조하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비례부동, 명나라 황제의 친필을 새겨놓은 것이다. 당시 조선을 지배했던 북벌은 청나라를 실제로 치겠다는 북벌이 아니라 관념적인 북벌, 숭명반청 사상으로 집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모든 숭명반청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상황이 인조반정이라는 그 쿠데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건 명분이, 이제 가장 큰 명분이 그 당시 서인들은 이들은 명나라를 임금의 나라, 조선을 신하의 나라, 그래서 명나라 임금이, 명나라 황제가 자신들의 임금이다. 그런데 광해군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후금 사이에
등거리 외교로 한 것이 임금을 배신한 불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해군을 내쫓는 것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다. 이 논리 가지고 인조반정이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집권 세력들은 인조 반정에 의해서 집권한 세력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국제 정세하고 조선의 입장과 관계없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의 정체성은 숙명 반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희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청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책봉도 받고 뭐 사신도 보내고 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숙명반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양동 계곡의 만동묘. 1703년 세워진 이 사당에는 명나라 마지막 두 황제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명이 망한 지 60여 년이 지난 후 조선은 명나라 황제를 위한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내온 것. 만동묘는 조선이 명나라에 이어 중화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소중화주의의 정치적 상징물이었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제 숙명 반청의 분위기가 확대되어져 나갔고 그것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조선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무하거나 혹은 조선의 백성들을 다독거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조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일종의 뭐 강요 내지는 세뇌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소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중화였던 명은 사라지고 오랑캐가 중원을 갖다 장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원에는 중화가 없다. 이건 한편으로 이야기해서 소중화주의를 통해서 이제 지배층들이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청과의 그 분리적 대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그곳 사람들처럼 머리도 쌍금 잘라야겠지. 열하일기에서 탄생한 허생전.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예법이 있는데 그놈들처럼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또 그놈들의 옷을 입고. 이 허구의 소설 속에서 연암 박지원은 당시 북벌을 총책임졌던 이완대장을 등장시켜 북벌의 허구와 이중성에 대해 통렬하게 꼬집는다. 사람이 죽는데도 백성이 굶어 죽고 왜 저기 넘보는데 예법 허황한 예법만 붙들고 늘어져라. 이완대장을 앞에 놓고 허생이 몇 가지 질문을 하죠. 거기에 예컨대 뭐 만주까지 가는데 우물이 몇 개인지 아냐? 또는 뭐 그 변발을 그 양반 자제들을 변발시켜서 청나라에 보낼 수 있냐? 뭐 몇 가지 방책을 제시하죠.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북벌을 얘기하냐?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민기적거리는 그 양반 계층들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북벌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거나 적어도 이게 허구적인 담론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죠.